여러분께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멀리 봐 주십시오. 저는 그 역사라는 것은 참 어렵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리 좀 봐 주십시오. 멀리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보이고요.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익입니다. 가까이 보면 대의를 쫓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고 이익을 쫓는 사람은 아주 영리하게 보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난 멀리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화통일이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통일이 뭐냐 하면 두 개의 정권이 하나의 정권으로 합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합의해서 합칠 수도 있고 하나가 흡수될 수도 있고 하나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두 개의 정권이 하나의 정권으로 되는 과정은 대단히 심각한 싸움을 거칩니다. 세계상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통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연합, 연방, 단일 국가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신설통합이나 어느 한 국가로 나머지 국가를 흡수하는 흡수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국가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것은 근대 절대주의 시대부터 국가가 생깁니다. 국가지상주의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가 있었지, 최고의 질서에 하느님과 교회가 있었지 국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대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의 제일 꼭대기에 국가가 올랐었습니다. 옛날에는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때 교회의 해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항상 종교적으로 그래서 중시에 의문합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을 국가의 관점에서 판단해요. 국가절대주의, 국가지상주의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18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의 세계 질서,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체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을 소멸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국가는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도덕적 실체라는 것이 근대 이래의 국가 이론입니다. 그 위에 권력은 종교 또는 이념으로 정당성을 다시 재포장합니다. 나라를 분열해서 분단 정권을 세울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나 이념적 명분을 훼손하는 양보를 말한다는 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여기에서 권력의 양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한 곳은 남북 예멘 딱 한 군데인데 그건 남예멘이 원체 허약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거고, 그 외에 국내의 좌우파가 잘 합작했던 것도 오스트리아 이외에는 별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국내의 좌우파가 합작하는 것도 그처럼 어려운데 하물며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정권이 어떻게 하나로 쉽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전쟁 또는 일부 국가 권력의 붕괴로 인한 통합은 있어도 합의에 의한 통합은 그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례를 찾는다면 미국의 연방정부 수립, 유럽의 통합을 합의에 의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의미와 여건이 아주 다른 것이죠. 이들 국가의 사례는 분단 국가의 통합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독립전쟁이라는 역사적 성공을 이룬 동업자들 간의 통합이었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한 발 앞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일제치하에서부터 치열한 이념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고, 이것이 해방정국에서 권력투쟁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분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단정부의 수립 후에도 세계냉전 체제의 최첨단에 서서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 이념 대결을 벌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합의형 통일을 이룬 예멘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재분열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을 한 바 있어서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책임있게 얘기하자는 뜻으로 통일과 통일 과정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 참 어렵다. 언론들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국가의 통일, 민족 통합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상의 이념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말해야 돼. 왜 굳이 이 말을 오늘 여기에 끄집어냈는가, 넣었는가? 그래서 통일을 진지하게 얘기하자, 좀 책임있게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과학적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통일지상주의가 있거든. 소위 진보주의 진영의 통일지상주의, 낭만적 통일지상주의라고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국수주의 진영에도 무조건 통일을 외치는 통일지상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어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한 정부가 이것을 정책으로 선택해서, 그날의 지도자가 이것을 확고하게 정책으로 선택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게 대전환입니다. 그전에는 이처럼 우리 한국의 정책이 이처럼 어떤 그 체계적인 철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긴장 완화, 평화구조 정착, 그다음에 교류와 협력, 이런 질서로 끌고 가려는 원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통일 하니까. 하나, 둘, 지금.